여기 한국의 한 식당 안에서 외국인이 불판 위에 음식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과연 이 외국인은 무엇을 보고 놀랐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 메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알렉산드르 이바노프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양한 나라의 요리를 연구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왔죠. 파리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프랑스 요리의 정수를 배웠고,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는 현지 할머니들에게 전통 파스타 제조법을 전수받았습니다.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서는 해산물의 새로운 조리법을 연구했죠. 특히 지중해 연안의 신선한 랍스터와 문어를 활용한 해산물 요리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전통 육류 조리법을 프랑스 기법으로 재해석한 퓨전 요리로 미슐랭 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아시아 음식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제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도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시아권 음식은 제 관심 밖이었죠. 특히 한국은 그저 김치와 매운 음식으로 가득한 나라로만 생각했던 것 같네요.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빨간 고추가 들어간 매운 요리들과 발효 음식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파리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먹었던 불고기와 비빔밥은 제게 그저 평범한 볶음 요리처럼 느껴졌어요. 유럽의 정교한 요리 기법이나 깊이 있는 풍미와는 거리가 멀다고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소스 하나를 만드는데도 3일이 걸리는 프랑스 요리나 수백 년 된 치즈를 숙성시키는 이탈리아의 전통에 비하면 한국 음식은 다소 단순하고 1차원적으로 보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음식 칼럼니스트의 초대장을 받게 됐어요. 한국의 김민준이라는 친구였죠. 당신의 요리 세계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라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메시지가 내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새로운 도전을 늘 갈망하던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네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구글 검색을 하며 제 선입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화면 속 음식들은 하나같이 빨간색 고추와 다진 마늘이 가득했고, 국물은 모두 얼큰해 보이는 붉은색이었죠. 레시피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재료를 썰어서 고추장과 함께 볶는다 정도의 단순한 과정뿐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처럼 섬세한 온도 조절이나 이탈리아 요리처럼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이는 과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 블로그에서는 15분 만에 뚝딱 만드는 김치찌개 같은 글도 보였죠. 미슐랭 스타 셰프인 제가 하나의 소스를 만들기 위해 3일 동안 정성을 들이는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을 먹으며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나물은 그저 간단히 볶아낸 것 같았고, 고추장은 모든 맛을 지배해버렸죠. 이게 바로 한국의 음식 문화인가 싶었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인 제가 굳이 배울 것이 있을까 하는 교만한 생각이 들었고, 이번 방문은 그저 색다른 경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일정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죠. 당시에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반짝이는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 내부, 그리고 곳곳의 첨단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한글로 가득한 안내판들 사이로 김민준이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죠. 그의 손에는 사진기가 들려 있었는데 음식을 다루는 사람답게 항상 사진기를 지니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민주는 프랑스 유학 시절 소르본 대학에서 식문화를 공부했고, 현재는 한국의 유명 음식 잡지사에서 수석 기자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는 음식에 대한 깊은 지식이 묻어났고,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젊은 전문가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각국의 요리를 두루 알고 있으면서도 한국 음식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그의 포부가 눈에 띄었습니다. 35세 나이에 이미 3권의 요리책을 출간했고, 그의 글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실렸다고 하네요. 민준의 차분하면서도 열정 가득한 설명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단순히 맵고 짜다고만 생각했던 제게 그는 한식이 가진 깊이를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공항을 나와 탄 택시 안에서 마주한 서울의 모습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궁궐의 기와 지붕은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민주는 저녁 식사를 위해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조용한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건물 앞이었지만 이곳이 서울의 유명한 삼겹살집이라 하더군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각 식탁마다 달린 환풍기, 숯불 내음이 가득한 실내, 그리고 테이블마다 설치된 철판이 이곳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네요. 민주는 한국의 식사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기본이며 주요 요리 하나에 여러 반찬이 더해져 온전한 한 끼가 된다고 하더군요. 식탁 위에 놓인 수많은 작은 그릇들이 제 시선을 끌었어요. 김치, 마늘, 상추, 고추. 이런 기본 재료들이 어떻게 어우러질지 의문이었지만 민준의 확신에 찬 설명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음식을 맛볼 시간. 아직은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그 의심은 곧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어요. 식탁 위로 숯불이 피워지고 민주는 두툼하게 썰린 삼겹살을 올려놓았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식당을 채웠고 한쪽에서는 김치도 함께 구워지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발효된 김치를 왜 굽는 걸까요? 유럽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조리법이었죠. 민준이 고기를 뒤집으며 설명을 이어갔는데 삼겹살은 300일 이상 키운 흑돼지라고 하더군요. 한참을 지켜보던 민준이 노릇하게 구워진 고기를 가위로 잘랐습니다. 기름이 촘촘히 밴 고기 조각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민준의 손놀림은 마치 오랜 시간 수련한 장인 같았어요. 가위질 한 번에 완벽한 크기로 고기를 자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접시 한켠에는 방금 구운 김치가 고기와 나란히 놓였는데 빨갛던 김치가 구워지면서 색이 짙어지고 가장자리는 살짝 그을린 듯했죠. 민주는 싱싱한 상추 한 장을 내밀며 쌈장이 담긴 작은 종지도 함께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조합이었거든요. 발효된 김치를 굽는다는 것부터가 제게는 낯선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에서 묻어나는 자부심과 진지함에 이끌려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죠. 떡하니 놓인 상추잎 위에 하얀 쌀밥을 한 술 올렸습니다. 그 위로 기름진 삼겹살 한 점을 얹고 구운 김치를 나란히 놓았어요. 마지막으로 쌈장을 살짝 더했죠. 민준의 손동작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상추를 조심스레 감싸 올리고 한 입 크기로 만들어 입에 넣었어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맛이 믿기지 않았죠. 고소한 삼겹살의 기름진 맛과 구운 김치의 짭조름한 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어요. 발효된 김치가 구워지면서 생긴 달콤함이 고기의 맛을 한층 더 끌어올렸고 쌈장의 은은한 맛이 전체적인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운 고기가 아니었어요. 입안에서 펼쳐지는 맛의 향연은 제 미각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고기의 기름진 풍미가 입안을 감싸고 구운 김치의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이 그 위로 은은하게 퍼져나갔죠. 쌈장의 고소함과 상추의 신선함이 더해지니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맛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특히 구운 김치는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발효된 김치가 불 위에서 구워지자 숨겨진 단맛이 살아났고 매운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발효식품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요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전율이 일었죠. 프랑스 요리의 정교함이나 이탈리아 요리의 전통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제 눈빛이 변하는 것을 알아챘는지 은근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숯불 위에서 삼겹살을 굽는 비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의 세 층이 각각의 식감을 살리려면 천천히 정성스레 구워내야 한다는 거였죠. 마치 와인이 숙성되듯 고기도 불 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제맛이 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오랜 시간 쌓아온 한식의 지혜가 묻어났어요. 한 점, 또 한 점 먹을수록 이 음식에 담긴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였던 한국 음식에 이런 세계가 숨어 있었다니요. 이제야 민준이 왜 그토록 자신만만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날 밤 고요한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제가 골목 안작은 식당에서 이토록 깊은 맛을 발견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저 평범해 보였던 식당의 의자에 앉아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를 보며 느낀 그 순간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회관계망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숯불에 그을린 김치의 달콤한 향이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듯했죠.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삼겹살은 단순한 구운 고기가 아닙니다. 고기와 김치, 쌈장과 상추가 만나 만들어내는 하나의 예술이죠. 특히 구운 김치의 발견은 제 요리 인생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글과 함께 올린 사진 속에는 숯불에 노릇하게 구워진 삼겹살과 김치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전화는 끊임없는 알림음으로 진동했어요. 프랑스의 미슐랭 3스타 셰프부터 이탈리아의 전통 음식 명인들까지 유럽 각지의 유명 셰프들이 연이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발효의 깊이가 살아있는 구운 김치에 대한 언급에 전문가들의 호기심 어린 댓글이 줄을 이었죠. 해가 저물 때쯤 제 게시물은 이미 수만 번 넘게 공유되었습니다. 영국 BBC의 음식 전문 프로그램부터 프랑스의 요리 전문지까지 유럽의 주요 음식 매체들이 앞다투어 취재를 요청해왔어요. 서울 골목길 어느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순식간에 세계 요리계의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요리 잡지는 한국의 발효 문화에 대한 특집 기사를 준비하자고 제안해왔고, 이탈리아의 음식 프로그램에서는 구운 김치를 소개해달라며 섭외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관심 속에서 한 댓글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제 오랜 라이벌인 피에르가 남긴 비꼬는 듯한 말이었죠. 새벽녘까지 이어지던 축하와 관심의 메시지들을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파리의 유명 식당가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앉아 와인을 즐기는 피에르의 프로필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가슴 한켠이 불편해졌어요. 학창 시절부터 늘 경쟁 관계였던 그가 이런 때에 댓글을 남긴다는 건 분명 좋은 내용이 아닐 터였으니까요. 예상대로 수많은 긍정적인 반응 사이에서 피에르 드루앵이 남긴 댓글은 차가운 비수처럼 눈에 띄었습니다. 구운 고기의 발효 채소라니 이게 무슨 대단한 발견이란 말인가. 한국의 모든 음식이 다 이런 식 아닌가. 마늘 넣고 고추장 넣고 매운맛으로 모든 걸 가려버리는 이런 단순한 요리의 예술성을 논하다니. 피에르의 이름은 파리 미식계에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요리학교 출신으로 현재는 파리 중심가에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의 한마디는 여론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었어요. 피에르의 댓글 이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유럽 셰프들은 한국 음식의 조리법이 너무 단순하다며 의문을 제기했고, 어떤 이들은 발효 음식의 위생을 걱정하는 댓글을 달았어요. 특히 피에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음식은 프랑스 요리처럼 정교한 기술이나 이탈리아 요리 같은 오랜 전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죠.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두고는 원시적인 저장 방식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의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유럽의 보수적인 미식가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었어요. 제 게시물에 달렸던 호의적인 댓글들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고 대신 의심의 눈초리를 담은 반응들이 늘어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며 속이 끓어올랐어요. 한국에서 맛본 음식들의 깊이를 직접 경험했기에 피에르의 편견 어린 비판이 더욱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요리 대회 소식이었습니다. 민준이 전한 소식은 의외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현대 요리 대회는 전통 요리의 현대적 해석을 겨루는 자리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피에르가 이미 참가 신청을 마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회의 주제는 전통의 재해석이었죠. 각국의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되 본연의 맛은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피에르는 이미 자신의 참가 음식을 공개했어요. 한국의 김치를 프랑스식으로 재해석한 요리라고 했습니다. 늦은 밤 호텔 창가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피에르의 도발적인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그의 얕은 이해와 편견 가득한 비판이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로 타올랐어요. 며칠 전 삼겹살집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맛의 세계가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대회 심사위원 명단에서 발견한 익숙한 이름, 박수현 교수. 한국 전통 음식의 세계화를 이끌어온 권위자이자 세계 미식 평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식문화 인류학을 가르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국의 전통 음식을 연구해온 학자였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대회 참가 신청 페이지를 열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죠.
참가 요리칸에 한국 전통 삼겹살과 구운 김치의 현대적 재해석이라고 적으며 제 안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맛의 충격과 감동을 그대로 담아내되 미슐랭 스타 셰프의 기술로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싶었어요. 프랑스 요리의 정교한 플레이팅 기법과 한국 전통의 맛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벌써 머릿속에는 한국의 식재료들이 프랑스 코스 요리처럼 우아하게 변신하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내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구운 김치를 와인에 절인 배와 함께 내는 전체 요리, 72시간 저온. 조리한 삼겹살을 한국 전통 된장 소스와 곁들인 메인 요리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죠.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것이 단순한 요리 대회 참가가 아닌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란 확신이 들었어요. 피에르의 반응은 신랄했어요.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또다시 긴 글을 올렸는데 초보자가 몇 번 맛본 음식으로 대회에 참가한다며 비웃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한국 음식을 길거리 음식 수준으로 낮추어 보는 뉘앙스가 가득했고 자신의 프랑스식 해석만이 한국 음식의 격을 높일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가 묻어났죠. 유럽의 보수적인 셰프들은 피에르의 의견에 동조하며 댓글을 달았고 일부는 제 도전을 무모한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안에는 불타오르는 열정이 가득했어요.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비웃음은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주. 저는 민준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우리는 곧장 한국의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전통시장의 골목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의 이야기와 식재료들이 가득했어요. 민주는 저를 김치명인으로 불리는 할머니께 데려갔습니다. 할머니의 김치는 특별했어요. 3대째 이어온 비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절인 배추를 씻는 횟수부터 양념을 버무리는 순서까지 모든 과정에 이유가 있었죠. 할머니는 김치를 담그며 간간히 맛을 보셨는데 그 순간의 표정에서 수십 년의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삼겹살도 새롭게 배웠어요. 민주는 저를 전통고기 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정육점 주인은 고기를 고르는 법부터 가르쳐 주셨죠. 근육결의 방향, 기름의 층이 섞인 정도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밤마다 호텔 주방에서 실험이 이어졌어요. 프랑스 요리 기법과 한국의 전통이 만나는 지점을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수비드 기계로 삼겹살의 완벽한 온도를 찾아내고 진공 저장법으로 김치의 발효 과정을 조절했죠. 박수현 교수님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한국 음식의 기본 철학부터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조리법까지 상세히 알려주셨어요. 특히 음식에 담긴 정성과 기다림의 미학을 강조하셨죠. 실패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 발효 실험에서는 김치의 온도 조절에 실패해 너무 씌어져 버렸어요. 진공 포장한 김치는 발효 속도가 일반 김치와 달랐고 이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한밤중 주방에서 맛을 보다가 온전히 버려야 했던 그 순간의 좌절감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삼겹살 역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저온 조리 시간을 72시간으로 잡았다가 육즙이 모두 빠져나가 질긴 고기가 되어버린 적도 있었고 화려한 플레이팅을 시도하다가 고기가 식어버려 본연의 맛을 잃어버린 때도 있었죠. 특히 숯불의 온도를 프랑스식 오븐 조리처럼 정확히 제어하려다가 고기를 완전히 태워버린 날은 한숨만 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들이 오히려 깊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김치는 살아있는 발효식품이라 정확한 수치로만 제어할 수 없다는 것. 삼겹살은 화려한 겉모습보다 고기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정교한 기법도 중요했지만 한국 전통 조리법의 근본을 지키는 것이 더 핵심이었죠. 2주간의 준비 기간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요리가 아닌 오랜 시간 쌓아온 지혜와 정성이 담긴 문화였습니다. 한밤중 호텔 주방에서 홀로 불을 켜고 김치를 굽던 순간들, 전통시장 골목에서 할머니께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던 시간들, 정육점 주인과 함께 고기를 골라내던 경험들이 제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졌죠. 특히 마지막 날 저녁 민준과 함께했던 최종 시연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제가 만든 요리를 먹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한국인도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 음식을 해석한 적이 없다며 이제 세계 무대에서 꼭 보여주자고 했죠.
이제 이 깊이를 세계에 보여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파리의 대회장은 참가자들의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유명 요리사들이 모였고 수백 명의 음식 평론가와 기자들이 객석을 메웠어요. 피에르는 화려한 입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프랑스 최고급 식당의 주방장들을 모두 대동하고 나타났고 특별 제작한 조리도구들은 마치 예술품 같았죠. 그의 조리대에는 최신식 주방 기구들이 가득했고 밀봉된 김치와 고급 포도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반면 제 조리대는 소박했어요. 숯불 화로와 전통 옹기, 민준이 준비해준 한국 식재료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2주간의 준비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이 가득했죠. 할머니께 배운 김치 담그는 비법, 정육점 주인께 배운 고기 보는 법, 그리고 박수현 교수님의 가르침이 저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입장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의 유명 요리사들과 함께 박수현 교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고 모든 참가자들이 일제히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피에르는 화려한 동작으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김치를 포도주에 절이고 최신 조리법을 활용해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요리는 마치 공연을 보는 것 같았죠. 저는 조용히 집중했습니다. 먼저 김치를 숯불에 올렸어요.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대로 은은한 불에 천천히 구워나갔죠. 삼겹살은 사흘간 낮은 온도에서 조리한 것을 다시 숯불향을 입히고 된장 소스는 한방 약재를 넣어 은은하게 끓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대회장에는 두 가지 향이 가득했어요. 피에르의 화려한 포도주 향과 제 조리대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숯불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피에르의 순서였어요. 그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자신의 요리를 설명했습니다. 김치의 새로운 해석이라며 와인으로 절인 김치와 거품으로 만든 된장 소스를 선보였죠.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박수현 교수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셨고 프랑스 심사위원은 한 입 먹고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김치 본연의 맛이 사라졌다는 평가, 한국 음식의 정체성을 해쳤다는 비판이 이어졌죠. 피에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의 해석을 설명하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 음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만 받았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숯불에 구운 김치와 삼겹살을 정성스레 놓고 된장 소스를 곁들였어요. 할머니께 배운 방식 그대로 김치는 숯불의 온도를 조절해가며 천천히 구워냈습니다. 박수현 교수님이 먼저 젓가락을 드셨어요. 한 입 드시고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심사위원들도 하나둘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죠. 프랑스 심사위원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퓨전이라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특히 호평을 받은 것은 구운 김치였어요. 발효의 깊이는 그대로 살리면서 숯불의 향을 입힌 점이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된장 소스에 넣은 한방 약재의 활용도 찬사를 받았죠. 피에르는 점점 작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화려한 기술은 오히려 음식의 본질을 해쳤다는 평가 앞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반면 제 조리대 앞에는 심사위원들이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피에르의 순서였어요. 그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자신의 요리를 설명했습니다. 김치의 새로운 해석이라며 와인으로 절인 김치와 거품으로 만든 된장 소스를 선보였죠.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박수현 교수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셨고 프랑스 심사위원은 한 입 먹고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김치 본연의 맛이 사라졌다는 평가, 한국 음식의 정체성을 해쳤다는 비판이 이어졌죠. 피에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의 해석을 설명하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 음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만 받았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숯불에 구운 김치와 삼겹살을 정성스레 놓고 된장 소스를 곁들였어요. 할머니께 배운 방식 그대로 김치는 숯불의 온도를 조절해가며 천천히 구워냈습니다. 박수현 교수님이 먼저 젓가락을 드셨어요. 한 입 드시고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심사위원들도 하나둘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죠. 프랑스 심사위원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퓨전이라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특히 호평을 받은 것은 구운 김치였어요. 발효의 깊이는 그대로 살리면서 숯불의 향을 입힌 점이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된장 소스에 넣은 한방 약재의 활용도 찬사를 받았죠.
피에르는 점점 작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화려한 기술은 오히려 음식의 본질을 해쳤다는 평가 앞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반면 제 조리대 앞에는 심사위원들이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시상식장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놀랍게도 만장일치였어요. 한국 음식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해석을 더한 제 요리가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피에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에는 지난날의 거만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했던 태도를 사과하며 한국 음식에 대한 이해가 너무 얕았다고 고백했죠. 더욱 뜻밖인 소식은 다음 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세계적인 요리 잡지들이 한국 음식을 특집으로 다루겠다고 연락해왔어요. 특히 발효 음식의 새로운 가능성과 한국 전통 조리법의 우수성에 주목했죠. 민준에게서도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제 우승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고 해요. 김치명인 할머니께서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자랑스럽다고 하셨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합니다. 불가리아에 있는 제 레스토랑에 한식 코너를 만들 계획이에요. 김치와 삼겹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음식을 유럽인들의 입맛에 맞게 선보이려고 합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국 음식을 얕봤던 그때와 달리 이제는 한국 음식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저의 새로운 꿈이 되었어요. 이번 대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